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2040 이제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셨거든요. 이번에 서울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한 2,0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내용들, 실제적으로 이제 실현이 가능한 부분들을 뽑아서 정리했었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지를 의심하지 마라.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써내려간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여러분이 만나고 싶던 책과 작가를 만나는 북플랫폼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요. 새해에는 저희만 좋은 작가님 좋은 책들을 만났었는데 함께 만나자라는 개념으로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주인공은요. 우리 다독다독의 MC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 부동산 입지 전문가 빠숑 김학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책이 나왔잖아요. 책 이름이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인데요. 네. 이번에 혼자 내신 책 중에서는 14번째 책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정판 포함해서 14번째 책입니다. 네. 네. 제가 책에 나오게 되면은 항상 두 분께 먼저 드리는데요. 아내하고요. 저희 어머니께 먼저 드리는데 전 줄 알았어요. 우리 둘인 줄 알았네. 나 우리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이제 한 5권 넘어가니까 숫자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 때 들을 때 어머니 막내 아들의 뭐 13번째 책이에요. 14번째 책이에요. 그거 보면서 이전에 썼던 사인 보고 이번에 14번째 책이구나 알았어요. 네. 이번에는 어떤 책을 내셨을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주신다면? 제목이 그대로고요. 서울 네.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이고 서울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오르네 내리네 상승 하락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보다는 기본 본질에 좀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이제 부동산은 입지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스터디하기 좋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인 서울을 가지고 한번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이 좋다, 서울을 사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이라는 부동산이 만들어져 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을 이해할 때도 이런 논리로 이해하게 되면은 좀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쓰게 된 책입니다. 네,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부는 말 그대로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다양한 각도로 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연령별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부동산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연령대별로 가장 좀 편리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정리를 해봤더니 분야별로 뭐 교육 분야도 있을 것 같고 일자리 분야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 복지 뭐 환경 서울이란 부동산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에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서울 이야기를 한번 쭉 푼 것들이 일부의 주요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왔던 서울 부동산 미래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한 6년이 지난 지금 어떤 부분들이 변했고 그때 책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를 설명한 것이 이제 1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2040 이제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2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5년 전에 썼던 책 서울 부동산의 미래도 그랬지만 그때는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8,900페이지였어요. 근데 그거를 300페이지로 줄였던 게 그 책이었었고요. 이번에 서울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한 2,0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내용들과 실제적으로 이제 실현이 가능한 부분들을 좀 뽑아서 정리했었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지를 정리한 부분들이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부에 대해서 먼저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강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핵심 지역이죠. 네, 강남 네. 여기입니다. 네. 신석기 시대부터 강남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나요? 그런 내용도 책에 나와서 예. 네. 그 얘기를 제가 아마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몽촌토성이라든지 저 송파구에 있는 강동구에 있는 풍납토성이 이제 그쪽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전 시기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 가게 되니까 오히려 요 강남구 삼성동 쪽이 더 오래된 유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삼성동에 경기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제일 오래된 부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이게 책에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한테 보너스를 알려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 때 강남 개발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이란 지역들은 말씀드린 대로 한강변이고 평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잖아요. 땅만 파면 유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적지가 나오게 되면은 공사를 못 하거든요. 유적지가 계속 근데 이제 나와서.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냥 메꿔요 그냥. 근데 이제 되게 크게 나왔는데도 메꾼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메꾸기가 아까웠던지 거기다가 이제 비석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 유적지가 있었다라고. 실제 지금 가보시면요 경기고등학교 앞에 과거에 여기 유적지라고 하는 비석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인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강남구란 지역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되는 것들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부를 읽으면서 빠쇼님이 단순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입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다른 방면으로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한 정말 입지 전문가시구나, 풍수지리가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통찰을 나눠주셔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또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신도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기름이나 은평이나 왕십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뉴타운이 계속 생길 거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나온 개발 계획 중에서 가장 좀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강남구 개발, 강남권 개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거의 인위적으로 밀어붙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이상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강남 개발은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 정부적인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말 개발이 잘 됐고 단기간 내에 600년 동안 중심지였던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제쳐버리고 단독 1등으로 그냥 나와버린 게 강남구 여기거든요. 근데 강남구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잘 되는 데만 되는 겁니다. 계속 양극화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점점 낙후되고 살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보내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그분들은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지자체가 돈을 좀 투여해서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세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것들이 나왔던 것들이 뉴타운 계획이었었고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이명박 시장이 제안을 했고 정말 서울시장 임기가 몇 년인 줄 아시죠? 4년입니다. 4년. 4년 만에 끝냈어요. 굉장히 놀라운 속도죠. 근데 그분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 전용차선 했죠. 그다음에 청계천도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뉴타운하고 그다음에 버스 전용차선하고 청계천은 정말 잘한 계획이었었고 그중에서도 정말 서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공헌했던 게 버스 전용차선하고 뉴타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보면서 시범 뉴타운이 그때 발표됐고 추진이 됐던 것들이었었거든요. 가장 먼저 추진됐던 게 기름 뉴타운이었었고요. 그건 이명박 시장 때 첫 작품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은평 뉴타운, 세 번째가 왕십리 뉴타운인데 그러니까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정말 낙후된 산동네, 달동네를 개발한 사례였었고요. 은평 뉴타운은 이제 그런 뉴타운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택지 신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도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왕십리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심을 재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름 뉴타운하고 왕십리 뉴타운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향후에 서울에서 이런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악에 있는 이런 달동네들이 개발되는 형태가 기름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심 내의 역세권 내에 정말 상권으로 밀집된 지역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거 지역을 집어넣는지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 왕십리 뉴타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개발 형태들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서울이란 지역들도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은 괜찮아지는구라를 기름 뉴타운과 왕십리 뉴타운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파트가 한 100페이지 정도 설명을 해놨던 게 1파트의 마지막 장이었었고요. 같은 논리로 기름 뉴타운이나 왕십리 뉴타운처럼 될 수 있는 남은 뉴타운들, 그리고 이제 뉴타운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지금은 살기 불편하고 시세도 낮지만 나중에 개발을 하고 나면은 살기도 편해지고 조금 더 수요를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자라고 설명했던 장표였었죠. 네, 전 책 읽으면서 기름 뉴타운을 이미 사신 분, 사실 분을 위한 그런 어드바이스도 책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투자자들과 이제 여기 살고 싶어하는 분들을 생각하셨다는 점에서 되게 유익했습니다. 네. 그 파트를 넣었던 그 문구를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 부동산의 미래에서도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왕십 뉴타운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간 단계였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고요. 지금 세 개 뉴타운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분양할 것도 없고 개발할 것이 없는데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새 아파트가 좋은 건 알겠는데 기존 아파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파트를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은평이나 기름이나 왕십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으로 들어가거든요. 구축 아파트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예, 그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제안해 드렸던 것이 그 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요? 네? 일단은 사도 돼요? 살 수 있으면 사도 아, 되죠.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는 수요가 괜찮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검증된 입지는 사도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책에도 썼지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새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뉴타운보다 왕십리 뉴타운보다 은평 뉴타운보다 더 좋은 아파트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파트 새로 나오는 것들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태길의 문제인 거죠. 새 것이 더 많이 올라요. 근데 구축들이 안 오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새거나 새 것이 될 것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내가 가진 경제력, 대출을 받아도 안 돼. 그것들은 이제 구축을 사시면 되는데 구축 중에서도 그렇게 수요가 안정적으로 있는 곳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데이터에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서울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좀 기억나는 거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그 서울 데이터로 본 서울 이야기 중에서 2017년도하고 22년도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하셔가지고 매매 가격은 서울이 분명히 많이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그렇게 큰 격차가 없더라고요. 다른 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그게 좀 궁금했고 첫째로는. 네.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마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폭등론에 논거도 되고요. 네. 폭락론에 논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봐라, 실거주 가치는 하나도 안 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매매가만 올라가는 것은 거품이다.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락론자가 되는 것들이고, 미래 가치가 미리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네. 그냥 이게 전세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요. 개별일지 개별 상품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일일이. 왜냐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거품이 생겨서 올라간 지역들도 분명히 있고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은 분명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지들이 있고 누구나 알 수 없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하나도 거의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10년 동안 전세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매매 가격은 3배가 올랐거든요. 전세 가격은 안 변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미래 가치는 높죠. 높겠죠. 네. 네. 시간이 거의 지날수록 100%잖아요, 높아지죠. 이건. 네. 그럼 그거는 거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네. 분명히 이거는 전세 가격은 낮지만 이게 아마 새 아파트로 바뀌고 나면 전세가가 확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거주 가치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형편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추운 날 같은 경우 아무리 난방을 잘하고 인테리어를 잘해도 추워요.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압구정 신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놀러 가는데 정말 그 인테리어를 31평인데 몇 억을 들여서 한 거예요. 뭐 돈이 많으니까 하겠죠. 근데 추워. 근데 추워. 네. 많이 추워. 왜냐면 근본적으로 그 콘크리트 안에다가 뭘 넣을 수가 없잖아요. 단열재를 못 넣거든요. 맞아요.
그 덧보태게 되면은 두껍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생활 공간이 또 줄어들고 옛날 아파트라서 이게 전용 면적이 넓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미래 가치가 높아도 실제 거주 가치가 낮기 때문에 싸요. 압구 현대 아파트가 30평대가 10억이 안 돼요. 전세 가격이. 왜냐면은 그 가격이면은 차라리 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개포동으로 가고 반포동으로 가고 그렇거든요. 거기 새 아파트들은 비싸더라도 훨씬 더 살기 좋거든요. 제가 이제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지금 호재가 뭐냐면은 정말 강남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다행히 조정이 됐어요. 특히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개포동 같은 경우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라는 단지가 지금 입주를 다음 달부터 하는데 34평이요. 얼마 전에 9억에 거래됐어요. 안 돼. 그럼 이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세가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4,400세대예요. 스크린 골프 제가 직접 가서 방송 찍고 왔잖아요. 거기는 이게 스크린 골프장, 그러니까 이게 그 실내 골프장이 벽 보고 치는 게 하나도 없고 100%다 35개인데 다 스크린 골프예요. 되게 길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1층에 따로 있고 수영장. 그다음에 저 위에 인피니티 풀 아시죠? 그게 또 따로 있어요. 와우. 근데 그 단지를 9억 주고 들어가서 즐기는 거예요. 입주민이니까 거의 돈 안 받을 거잖아요. 이게 실거주 가치거든요. 관리비가 그러니까 비싸겠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야. 관리 비싸죠 당연히. 비싼 데인데 이게 아마 4,000세대이기 때문에 n분의 1을 할 거라서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상복합식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는 싸요. 이게 로비식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랑 주상복합이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게 로비식으로 돼 있어 갖고 그 로비를 운영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세대수가 크게 되면 n분의 1이 줄기 때문에 공용 관리비 같은 게 거의 줄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공용 전기 같은 경우를 태양열 이런 것도 이용해 갖고 또 절약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지자체 지원도 받기도 하고 뭐 아무튼 좀 새 아파트가 살기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거주 가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비슷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축들이 많기 때문에. 구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 가격은 안 오를 거예요. 새 아파트만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 구축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돼 있거나 거의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미래 가치가 높은 것들인데 누가 보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하니까 미리 사두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그것들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 낮은데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지방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서울에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대기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 경기도 인천부터 해서 지방 지역들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가격이 갑자기 팍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더라도 거품이라고는 말 못할 거예요. 그 단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어떻게 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서울을 사지 여기를 왜 사지 이런 가격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일 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34평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게 2021년도에 거래됐던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4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당 1억 3천이죠. 그게 거품인지 최근에 나왔던 그 빌라왕 사기에 나오는 1억짜리 빌라를 1억 5천에 전세 끼고 대출받는 것이 거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1억 5천짜리가 좀 거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1억짜리 빌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세를 1억 5천 받다 보니까 1억이 저평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세 그 빈틈을 노려갖고 법적인 빈틈을 노려서 허그에서 1억 5천에 대한 보증을 해주니까 1억 5천이 돼버린 것들이지 1억 5천이 아니라 1억이라도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면 안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 절대 가격이 높은 것이 거품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단지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네요. 네.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왜 2019년, 20년 요맘때였나요? 그때는 전세 가격이 뭐 집값을 막 밀어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렸던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전세 가격이 올리는 구조의 그런 상품들하고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그런 상품들 전세 가격이 늘 비슷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품들의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그것도 걸까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케바케로. 근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빌어 올릴 정도로 붙어 있는 단지들은 솔직히 그게 아주 좋은 단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전세가격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때 중요한 것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밀어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갭 20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느 때 올라가냐면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단기간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 때문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보고 투기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제가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투기랑 투자는 저는 구분 안 해요. 왜냐면은 보통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니까 그것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 거기 임차 물건들도 공급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갑자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가격은 실거주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투기 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왜 안 올랐느냐? 시장이 많이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된 만큼을 그동안 전세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올라갈 때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영원히 지금 10억대 미만은 아닐 거잖아요. 구축이라 하더라도 한 10년 후에는 20억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구축이라도 전세 재건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 오르다가 이렇게 올라요 보통.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계단식으로 올라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때 그 포인트만 보니까 갑자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전세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것이지 밀어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죠. 어떤 케이스냐면은 2021년도에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죠. 특히 이제 전세 매물이 그때 되게 귀했었어요. 네. 전세 매물이 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임대차 입법 때문에 다 묶였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임차인들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요. 딴 데 너무 비싸가지고. 왜냐면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부르는 게 갑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특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전세 가격을 불러도 이사를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걸 또 받아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집 살 생각은 없고 한식으로 살 사람들은 그 가격이 받게 되면 그게 전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수요가 있는 데니까. 근데 그런 가격들은 언제든지 조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뉴스브리핑에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어떤 것들이었냐면 작년에 2021년도 시세 지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진짜 수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매도인들이 혹은 임대인들이 내놓는 가격이 시세가 돼버리는 것들인데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많으면서 그 가격대가 유지됐었으면 그게 시세라고 할 수 있었는데 2021년도는 말 그대로 매도자들이나 임대인들이 내놓는 가격이 시세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들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네. 그럼 2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우리의 큰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부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아무래도 새롭게 발표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이 빠숑님의 인사이트로 정리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40 사실 저희도 파일로 받아서 볼 수는 있잖아요. 공유된 나라에서 나오는 데이터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러니까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부동산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빈 공간을 다 채우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근데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채우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더 시설이 많이 몰린 거예요. 기반 시설이 몰린 지역을 봤더니 다 동남권이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울시 생활계획의 이제 맹점이었고요. 2040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소외된 지역들이 생기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데 더 이용할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용도 구역이라 그래서 무조건 용도가 정해지면은 한 가지 용도밖에 못 해요. 최근에 기사 나온 것 중에 이제 제 뉴스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아파트 지구를 없애겠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의도 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재건축 아파트 많은 것들 보셨잖아요. 압구정 지구에는 아파트밖에 못 지어요. 동부 이천동 지구에는 아파트밖에 못 짓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을 아파트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도 놓고 일자리도 놓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놓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2040의 계획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더 이상 활용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부지를 재생할 때 정비 사업이든 뭐든 할 때 단순하게 주거나 상업이나 용도 지역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을 다 짬뽕해서 한 공간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2040 계획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좀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림이. 그렇죠. 예, 그래서 상가를 사면 좋을래나 뭐 상가를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좀 정말 새로운 개념이고, 근데 그냥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보행 일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30분 내에 모든 편리한 걸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도 되게 그쵸.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네. 파쇼님은 그려지세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이제 시범으로 나온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는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오실 만한 거. 국내에는 크게 없고요. 좀 뉴욕이나 뭐 도쿄나 이런 데 가면 좀 일부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그나마 유사하게 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잠실에 가면 롯데 월드타워가 있죠. 네.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아파트가 있고 고급 레지던스가 있고 호텔이 있고 심지어는 대형 고급 백화점이 있고 공원이 있고 아마 도보권에 찾기를 건너게 되면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학원가도 또 삼전동감이 있고요. 그럼 잠실이라는 지역이 복합시설로 개발된 거죠. 그래서 아마 롯데 월드타워 같은 경우가 생길 것 같고 지금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곳이 안타깝게도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강남이에요. GBC라고 봉은사역부터 삼성역까지 개발하겠다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곳곳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일단 거기서 성공을 해야지 그것들을 여러 군데다가 이제 퍼뜨리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용산역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것들 정비창 부지일 텐데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복합기지입니다. 그래서 그 용산역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한 3달 됐나요? 4달 됐나?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용산역 개발하는 거 가지고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의 미래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시설들을 이 규모는 다르겠지만 서울 25개구 전 골고루 다 배분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계획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계획은 계획이고 다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실현 가능성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계획은 계획이고 이 부분이 우리 집 앞에 여기 생길까? 혹은 네. 나 저기 사면은 역세권의 어떤 아파트를 나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설레어하면서 그 타이밍을 재보려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교통이 생겨나고 하늘을 나는 뭐죠? 하늘을 나는 교통. UMA. 예. 그런 UAM? 되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미 UAM까지 개발이 돼 막 있어요. 네, 서울을 개발이 돼 막 있어요.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보면 네. 그런 거에 또 여기 생긴다 이렇게 하면 또 막 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호재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냥 일단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면은 일단 이용해보는 것들이고 이용해보고 괜찮은데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급속하게 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마루타가 되는 거 아닌가 우려했었는데 생각보다 전기차에 대한 반응 속도들은 지금도 되게 불안전한 차이긴 한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잖아요. 충전소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항상 신도시 개발할 때도 시범단지 개발한 다음에 잘 되면 이렇게 좀 확장이 되듯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공중을 나는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시범 지역들이 생길 거예요. 그거 된 다음에 좀 확장이 될 텐데 그것들이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많이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그게 아니라 제가 언제 사야 될지 알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진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가시화 될 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올라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기간이 좀 짧아요. 올라갔다가 좀 조정되다가 올라갔다 조정됐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보이면은 투자자들은 사는 것들이고 이게 장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샀다 팔았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져야지 투자자들은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투자자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인 것들이고 투자자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클도 봐야 돼요. 그다음에 타이밍도 봐야 되고 가격도 봐야 되고 상품에 대한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일단 호재다 싶으면 사는 거죠. 확신이 있으면.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도 있는 것들이고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GTX 관련해서 기대감에 막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지역들도 되게 많아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GTX A는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원희룡 장관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2023년도 하반기 때부터 GTX A, 그건 삼성역 빼고 윗구간, 아랫구간 시범 운행 시작할 거고, 일단 삼성역 빼고 부분 개통을 내년에 한다고는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삼성역 포함해서는 2025년도 이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1, 2년은 밀릴 수 있어도 이제 아마 4, 5년 안에 개통이 되는 것들인데 지금 노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GTX B하고 C가 확정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인데 착공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했고 확정이 됐다라는 순간 갑자기 가격이 올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호재가 떨어지면은 그쪽이 더 올라. 그때 이제 그 타이밍인 거죠. 근데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투자 같은 경우는 단타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꾸준히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가시화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세 차익을 본 다음에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단타라도 세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단타 호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또 좀 공부를 해야 되고 타이밍을 봐야 되냐면요. 정치인들에 따라서 이게 확확 바뀌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내피셜입니다. A는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고 이건 논외로 할게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A, B, C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동시에 만들긴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C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아니 B는 냅두고 왜 갑자기 C를 먼저 했을까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거의 제 내피셜에 얘기하면은 지금 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데 그 이제 B 라인, C 라인에 있는 정치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다를 거예요 아마. 더 입김이 세다. 예.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래서 지난번에 C가 먼저 갔어요. 정권이 바뀌었죠. 최근에 뉴스 보세요. C 얘기 안 나고 B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B가 결국은 제일 수혜지가 인천인데 인천 지금 지자체장이 무슨 당일까 한번 보세요. 그 내피셜입니다. 확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봐야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예. 네. D는요? 예? D는요? D는 확정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진짜 호재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 같은 경우 트레이드 하잖아요. 네. 단타하는 거죠 그냥.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희 다독다독 1부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약 100페이지에 걸쳐서 향후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서울 정비 사업 리스트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네. 지도로도 먼저 받아보신 분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많이 할애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이 책을 읽어보고 나만의 인사이트로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상관없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리스트는 필요 없죠. 근데 책을 다 보고도 그래서 도대체 뭘 사란 말이야? 라고 이제 반문들을 하실 분들한테는 네네. 이 중에 하나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아. 그냥 하나의 뭐 마지막 제안인 거죠. 근데 이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일단 여기는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이니까. 재개발도 극초기 재개발, 개건축도 극초기 재건축인데 그거 리스트에는 없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 계획이 잡힌 것들만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시작은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타이밍이 보시면서 샀다 팔았다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하시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리스트는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넣어드렸던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는 좀 관심이 간다라는 곳이 있다면 어딘가요? 저는 뭐 당연히 네. 능력이 있으면 제일 비싼 데죠.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 들은 예 중에 하나가 여기도 책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동남권 개발 계획은 줄여도 제일 많아요. 근데 동북권 계획이 개발 개수로 양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2030 서울 도시 서울 생활권 계획 제가 8,900페이지짜리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900페이지 중에서 5,000페이지가 동북권이에요. 진도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 페이지 숫자는 제일 많은데. 근데 동남권은 페이지 수가 제일 적은데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요가 어디 몰렸는지는 객관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싼 지역들이 수요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수요가 많으면은 개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구나, 인 것들이죠.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머릿말에 부동산의 정답은 없지만 서울은 늘 모범 답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답안을 적어 놓으셨던 거군요. 정답은 아니고 네. 그냥 참고 네. 답안. 네. 저는 진짜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 책을 여러 가지 정말 개인적으로도 재밌게 읽었고요. 투자 가치로도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의 질문이 너무 궁금하고요. 그 부분 2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